한동훈 장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당시에 어떤 언론의 인터뷰권으로 최근 정부 여당에서 이제 가짜 뉴스 공세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그걸 이제 인용한 거를 문제 삼아서 방심위에서 과징금도 내리기도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것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도 있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사전 보고 못 받았습니다만 와서 얘기 들었습니다. 네, 뭐 다 보도가 됐으니까요. 근데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그분이라는 말이 대선 국면 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들으신 바 있죠?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예, 21년 10월 9일 모 언론에 최초 등장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는 취지로 김만배가 남욱에게 말했다가 아니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묘한 표현으로 돼 있는데요. 근데 그로부터 3일 뒤에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께서 페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으로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다. 아무리 보호막을 쳐도 상식을 갖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누구인지 짐작한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물론 이 자체가 나중에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졌어요. 뭐 내용을 아실 테고요.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언론 보도들이 막 잇따랐어요. 그러면 이 가짜 뉴스를 근거로 인용 보도한 언론들에게도 뭔가 상황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뉴스가 가짜 뉴스였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 검찰에서 가짜 뉴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검찰은 제가 가짜 확인해 뉴스라고 드릴게요. 얘기했습니까? 예. 네. 그 당시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정수 검사장이 얘기했죠. 네, 예. 지금 수사팀이 얘기하고 있는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바뀐다고 다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대법관 다르죠. 구체적으로 대법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인용 보도한 언론들한테 뭔가 상황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괴롭힌다. 국가 권력이 편파적이다.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게 이제 진실이 부합되느냐가 문제겠죠. 위원님 이제 어떤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에 예. 대해서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릴 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뉴스타파 건이 아직 확인 중에 있는 거죠. 제가 저 문제 의식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내용 자체는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게 속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중앙지검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좀 문제의식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예, 해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안 들으시니까 기록에 남기는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저 PPT 좀 보여주십시오. 이번에 체포 동의안 제출하면서 설명을 하셨죠, 국회에서. 9월달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예, 9월달에 하신 게 있죠. 추석 직전에요. 근데 이거 이재명 보시면 대표에 대해서 네, 제가 예, 하다가 중간에 막혀서 다 하지 못하고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95년도 거부터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여러 법무부 장관들께서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글자 수가 총 한 4만 자 됩니다. 39,215자인데요. 우리 한 장관님께서 그 중에서 거의 3만 자 가까이 하셨어요. 위원님 저거에서 글씨수를 보실 게 아니라 저기서 과연 부결된 게 몇 건인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에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정신이 질문에 맞는 없어요. 답변이라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하고 있습니다. 싶으시면 내년 5월 이후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박상청 강금실 전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이때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글자가. 지금 왜 글자 수를 제가 안 셌냐면요. 다 서면으로 냈습니다. 다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다 서면으로 냈습니다. 지금 가결 부결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서면으로 냈습니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결국에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또 따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진 건 아닙니다. 법적 절차로.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요. 이기남부터 김현웅 전 장관까지, 그 다음에 박상기부터 박범계 장관까지, 이게 문재인 정부거든요. 한번 보시면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국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존중하니까 상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하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그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누가 확정을 해줬죠? 저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걸 그러니까- 듣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영장이라는 것이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주장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존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의원과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자, 이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 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돌자 보답을 해야 할 공생관계였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거 백현동 사건이잖아요.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번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구속된 저도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이거- 많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근거가 상황에서 뭔지 영장 한번 모르겠어요.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잠깐만요, 무죄 받은 것처럼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거 너무 지금 오래 그러시네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형님으로 호칭하고 부탁하고 보답해야 되는 공생관계 이거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확정 평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판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한다. 아니요 진짜.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답변입니다. 제가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예. 그 질문하시려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뭐 제가 아예 뒤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김민섭이라는 사람이 실세로서 공무원의 각종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그걸로 구속됐어요. 아니요. 언론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수사 주체가 확인된 인물이라고 했어요. 위원님, 그분 그걸로 인해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요. 지금도 구속됐었죠. 판결이 확정됐나요? 판결 확정됐죠? 아니 지금 이걸로 지금 그렇게 브로커한 혐의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된 거 있죠?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자, 정리하십시오. 성남시에서의 그 허가방으로 활동한 거 맞죠? 판결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확정돼 있잖아요. 그 자, 답변입니다. 권진성 위원님 정리합시다. 예. 답변입니다. 아, 이거 하나만 하지 마십시오. 알려진 인물이라고 했어요. 이게 수사기관이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거는 신문 기자들이 쓰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설명드리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한테 검찰이 어떤 입장으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권진성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도 판결 확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분이 그런 활동을 해왔다는 거 설명하는 건데 그게 판결로서 확정이 안 됩니까? 자, 권진성 위원님 평소답지 않게 왜 그러십니까? 자, 정리하시고 조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번 허가를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질의 중에 영상을 하나 틀려고 합니다. 네. 영상의 내용은 이제 묻지마 피해자의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보건부에 어떤 요청을 하는지 요구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 1분 정도 됩니다.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영상을 활용을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하다가 혹시 위원회 회의에 회의석상에서 뭐 문제가 있을 듯 보이면 간사간 협의를 해서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예, 활용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묻지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 흉악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 한 사례로 부산 돌려치기 사건 아시죠? 예. 뭐 지난달에 현안 질의 때도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흉악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떠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께서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좀 장관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근데 제가 사정을 따져봤더니요. 우리 기조실장님, 권순정 기조실장님 일어나 주시죠.
법무부 홈페이지에 장관과의 대화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거 맞죠? 법무부가 아니고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조실 혁신행정 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기조실장님 책임 맞죠? 맞습니다. 예, 여기에 이 피해자가 아주 오래전에 장관과의 대화를 하고 싶다고 7월 달에 이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기예요. 보고 안 하셨어요, 장관님한테? 저희가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혹시 이분은 이거 한 건 했고 부산 돌려차기는 네네 너무 유명해서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건이 그 부산 돌려치기 관련된 그 자 사건. 보세요, 여기 지금 장관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신념역 사건과 관련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7월 26일 상태 대기. 혹시나 보셨을까 해서 제가 오기 전에도 또 확인했는데 아직도 대기. 저희가 그 이건 잘못한 거 맞죠? 아니,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니요, 설명하시지 말고 예. 장관님에게 보고는 안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게 이제 100% 장관님께 바로 보고되는 건 아니고요. 소관가로 배당이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소관과에서 관련된 대로 저 배당을 해서 조치 결과를 장관님께 보고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건 장관께 보고해서 장관이 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상을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 가장 힘드신지 그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심판을 받는 느낌이었던 피해자입니다, 것 같아요. 이분은. 지난 1년 동안 저는 어떤 센터랑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범죄 피해 보조금 자체도 직접 제가 신청을 하고 다녀야 됐고 혼자서 이거를 찾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마치 이 세상에 범죄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이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국가가 어떤 존재였는지 1차 피해는 가해자한테 직접 받을 수 있지 몰라도 이 2차 피해는 여실히 피해자에게 국가가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법무부 장관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너무 가해자를 몰아는 데만 지금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런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가해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아무도 피해자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현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지 제발 물어봐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얘기를 아까 장관과에 대해서도 한 겁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검사는 가해자를 벌하는 사람이지 피해자 편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검찰 그리고 법무부의 역할이 정말 가해자의 벌하는 것만이고 피해자 편은 아니다가 맞는지 그거 아니더라고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있더라고요. 장관님, 일단 뭐 제가 한 30초 1분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요. 법무부의 역할은 역시 가해자를 벌하는 것도 또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죠. 가해자를 적확하고 강력하게 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더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하고 그게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지금 이 국정감사를 보고 계신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분이 얘기한 특정한 그 제도 두 개만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가 범죄 피해 구조금입니다. 범죄 피해 구조금은 아시는 대로 헌법 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헌법이 정의한 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시면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피해자 중에서 실제로 받는 사람은 1.8%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어떻게 했냐? 전체 사건, 그러니까는 중상해 사망자 사건이 10,000건인데 범죄 피해 구조금 건수가 191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적다. 얘는 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몰라서입니다. 이런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이 얘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피해자 이분의 경우도 동료 피해자에게 야 이런 거 있는데 신청해봐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일단 범죄 피해자 구호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자체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서현역 사건에서도 보셨다시피 전액을 저희가 검찰청에서 지급 보증을 병원에 했거든요. 물론 그거로도 피해자는 부족하실 겁니다만 금액도 있지만 1.8%밖에 안 돼요 수혜자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국정과제로서 피해자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는 걸 계속 연구해 왔고요. 이번에 올해 내에 이 사실 서로 간의 어떤 망으로 연결이 아니라 한 곳에 이걸 모아서 건물에 모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그것을 장관님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원스톱 서비스 센터 지지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음 보시죠. 지금 원스톱 지원 누가 받고 있나 이래서 지금 기존에서 변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불안한 게 다음 보시죠. 원스톱 지원센터의 홍보를 시작한 게요. 작년 3월 31일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광고 크게 하셨어요. 지금 전 장관이신 박범계 장관님이실 때 광고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원스톱 지원센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거대 광고 예,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다고 이 피해자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리적인 어떤 실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지금 한 건물에서 상당한 이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이 법무부나 검찰뿐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연계가 안 돼 있죠. 전에 과거에 이탄희 의원님께서도 이거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건데 저희가 이제 이걸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연계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나눠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이 사람들 각 부처는 나눠져 있지만 한 곳에 모여서 일하는 곳을 서울에 출범하려고 합니다. 연내 출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 서울시와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무부 기조실장님 이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이거는 좀 범죄 피해자들 구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이참에 혹시 가능하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언제쯤 서울을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지 대략 좀 가능하다면 설명을 좀 하시죠. 예, 저 법무부 기조실장 권순정입니다. 저 장관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스톱 솔루션 센터라는 개념으로 실제 한 공간에 모든 지원 기관들이 모아서 하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 한 30억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예산 심사 때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하고 무슨 MOU를 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첫 발은 떼고, 근데 실제 출범은 예산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이제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관님 지시로 가급적 좀 일정을 당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서울시에 일단은 한정되는 거고요. 그 사업이 잘 되면 저희가 네, 올해 저희가 출범한다는 올해 이제 시작을 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작년 4월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원스톱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홍보를 크게 했는데 막상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관계 부처 또 기관들과 그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중에 하나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이게 지금 범피센터,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진술조력인, 그다음에 뭐 여가부든 타 부처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설계 잘 하셔가지고 소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 대선 공작 녹취록
관련해서 저는 당시 검찰이 이것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손 놓고 있었을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뭐 당시 지난 정부의 당시의 인원이 지금 그 중앙지검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에 대한 그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이 발언했던 그분 아닙니까? 권 의원이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대선 공작의 녹취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가짜뉴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손 놓고 있었던 그 중앙지검장이 대장동의 몸통이 그분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그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당연히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기소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까? 그 평가를 제가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검찰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고 어제도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 관련해서 저는 판결이 이런 판단을 했지만 그게 뭐 법리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저는 판결에 나와 있지 않은 판단 내용을 가지고 자꾸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려면 467개 법률에 정해진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는 형법의 적용 대상일 뿐이고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가 아니라서 공익제보자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딱 요거 한 번입니다. 그리고 항소심과 대법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 467개 법률에 규정된 침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다른 판단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게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제보했던 모든 내용이 다 기소된 것도 아니고 일부만 기소됐는데 기소된 것 중에 또 무죄가 난 것도 있고 몇 개 사실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행위 신고를 했는데 그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어서 지금 이 재판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권익위에서 신고한 게 아니라 신고하기 전에 언론에 공개한 것은 부패 행위 신고 전에 이루어진 거라서 이건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 공익 제보와 관련된 판단은 딱 딸랑 이거 두 개뿐이고요. 그 외에 어떤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이거에 다른 판단이 있었다면 판결 원문을 가지고 그 원문의 내용을 가지고 직접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반하냐 아니냐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판단의 문제이고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이지 갑자기 이 두 개 판단과 그걸 섞어가지고 그리고 공익 제보할 때 그것이 순수하게 100% 공익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요건도 없습니다. 자꾸 어제부터 다른 말씀들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금도 현직 검사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5일 날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에서 지금 PPT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저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무도한 검찰 정권, 조국 장관, 윤석열 전 총장, 전두환 하나에 비견될 정도, 조국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고초를 겪는 것을 그저 봐야만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와 깊이 있고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지금 피고인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도 현직 검사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감찰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과 그에 맞는 적절한 징계 처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교정시설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교정시설 내에 혹시 침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예.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백 개 정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예, 제가 좀 예. 그 같이 담당하시는 상의해서 분께서 보겠습니다. 5개 정도 구비하고 있고 저 서울구치소에- 교정본부장인데요. 제가 상의하고 답드리겠습니다. 예, 5개. 교정본부장님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네, 교정본부장 신용혜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바닥 생활을 하지 않고 침대 생활을 하게 됩니까? 주로 환자가 침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의무관의 판단을 받아서 소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의무관의 판단을 받아서요. 네. 뭐 다른 규정이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뭐 다른 규정은 형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 처우를 해주는데 의무관 외에도 외부 병원 진료를 나갈 때 그 외부 병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따 보충 질의 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